자,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객관식 원가 관리 얘기를 해 나갈까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어,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진행할게요. 자, 세무사 1차 원가 관리 얘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거냐, 그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듣는 게 좋을 거냐, 그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 오늘. 자, 먼저 1차 원가관리에게 세무사. 자, 2교시에 시험을 보죠. 자, 회계학 개론하고 선택법을 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총 80문항인데 80문항을 80분 동안에 시험을 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맥시멈 25분, 여기 55분. 물론 사람에 따라 뭐 15분밖에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 40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요 정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자, 55분에 40문항을 풀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평균적으로 1분 22초가 소요될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네, 40문항을 다 풀 사람 없어요. 그러면 75% 30문항만 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제가 원하는 수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1분 50초 걸려요. 한 문제다. 근데 누군가는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즉 내년에 동차가 아니라 1차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커트라인으로. 그러면 50%만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20문항만. 그러면 50점이잖아요. 50점. 과랑 면하고 다른 거 잘 보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분 45초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30문제 풀었을 때, 20문제 풀었을 때. 자, 뭘 시사하냐면 한 2분 이내에 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딱 그 시험장에서 제가 보는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뭐 30문항 뭐 75점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명과락 작전으로 갑자기 쫙 바꿀 수도 있어요. 태세 전환, 바로 시험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는 한 2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노력하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3, 4분을 투입해도 돼요. 그러겠죠. 이제 그때는 한 20문항을 정확히 3분, 4분 투입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 된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2분 이내에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2분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문제 수준에 따라서는 3분, 4분 정도 투입해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뭐라고 하지, 좀 그 딱 고정관념 하나만 딱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대처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원가 관리에게는 자 16문항이 나오는데, 자, 저의 목표는 11문항에서 12문제 정도를 맞추는 거예요. 약 75% 정도 맞추는 거지. 16문제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풀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풀므로 인해 시험장에서 이건 패스해야 되겠구나, 이건 한 5분씩 걸리니까, 평상시 풀어보니까 한 5분씩 걸리는 문제니까 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뭐 2분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손을 댄다. 근데 딱 그렇게 풀었는데 한 10문제밖에 못 풀었다. 40문항 중. 그럼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3분, 4분 이제 투입해서 막 추가로 10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딱 고정관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가관리에게는 16문항 중에 앞쪽에서 원가회계 쪽에서 나와요. 뒤쪽에서 관리회계 쪽에서 나오고, 약간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그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좀 봐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앞에 머리말 다음에 보시면, 자, 교재의 19장 중 1장부터 9장까지가 원가회계고 10장부터 19장이 소위 말해서 관리회계인데, 자, 최근 기출문제 보면 원가회계는 거의 한 장당 한 문제씩 나오죠. 왜냐면 원가회계가 9장이야. 1장부터 9장까지니까. 근데 원가회계에서 약 8문항 정도 나오니까 한 장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거의.
1장, 2장, 3장에서는 조금 다소 출제가 적게 되고 4장부터서는 거의 매장마다 한 문제 최소한. 관리에게는 어때요? 딱 보니까 주로 14장까지 주로 많이 나오죠. 10장부터 14장까지 좀 밀집돼 있죠. 자, 이걸 제가 알려준 걸 항상 후회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15장부터 갑자기 출석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자, 1차만 합격하고 끝낼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2차까지 염두에 두면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의 목표가 내년에 동차라면 내년에 1차 시험에서 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1차 시험장에서의 점수가 2차 시험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1차하고 2차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문제 스타일이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차를 잘 본 사람이 2차도 잘 보는 시험이 됐다. 2차 문제 경향이 좀 바뀌었다.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1차 때, 자, 회계학하고 세법을 잘 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동차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격만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동차를 목표로 고득점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자, 저 같으면 당연히 내년에 끝내려고 하겠지. 불가능할 것 같다? 스스로 이렇게 마음먹으면 불가능해져요. 근데 무조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가능할 확률이 높아. 이 사람의 있잖아요. 목표 달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고 명확하게 딱 의지를 세우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중간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점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내년에 단순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말자. 우리는 최소 75% 득점하여, 자, 2차까지 동차 합격을 노려보도록 하자. 요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잠깐만 언급합니다. 자, 원가하고 관리 회계가 있는데, 뭐 약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약 50대 50이다. 거의. 뭐 어떤 애는 원가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관리가 좀 더 많이 나와요. 한 문제라도. 근데 보통은 반반. 자, 그리고 서술형. 자, 세무사 시험에서 원가 관리의 서술형은 어떤 애는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많아요. 아예 안 나온 적도 있고, 어떤 애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리고 최근에 난이도가 매우 급상승했다. 어느 정도 급상승했냐면 최근 3년 동안의 1차 시험 문제 수준을 보면 회계사 1차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전에는 회계사 1차 난이도, 세무사 1차 난이도가 이 정도 갭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차는 이 정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1차는, 자, 올해 세무사가 더 어려웠어. 제 관점에서는 세무사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2차는 예전보다는 좀 더 갭이 줄었지만 여전히 회계사가 더 어렵긴 해요. 2차는. 근데 1차는 거의 비슷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무사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 관리계가 나중에 세무사 되고 나서 그닥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무회계도 그닥 별로 안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IFRS를 적용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니까. 세법도 우리가 엄청 많이 배우지만 실은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 먹고 사는데 이만큼 알아도 문제는 없어. 물론 전문가 되려면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내냐면 당연히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쨌든 걸려야 되는 거잖아. 자, 원가 관리 얘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무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왜 회계학이라는 과목에 넣어놨을까요? 원가 관리 얘기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즉 재무회계 세법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실무에서. 근데 원가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 회계학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야 이게. 이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원가 관리학은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 그래서 원가 관리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와 달리 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 사고를, 회계학적 이 마인드가 튼튼해서 합리적 사고를 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 자, 그거 함양하기 위해서 이 과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 어쨌든 난이도가 매우 급상승했으니까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2차도 난이도가 올랐다. 최근 3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경향은 한동안 유지가 될 거로 예상한다. 더욱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공부 방법.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가 설명했더니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냐.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물론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수업을 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서를 무조건 이래도 가세요. 즉, 예습을 하는 거지. 자, 수업 듣기 전에 기본서 내일 배울 부분을 미리 보고, 자, 그리고, 자, 객관식 교재를 이론하고 그 뒤에 보면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가 있는데 심화 문제는 과연 풀 거니까 연습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풀 거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갖고 오세요. 연습 문제는 다 풀어요. 참고로. 그래서 예습을 해갖고 와요. 예습. 저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습을 하되 그냥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지금 이게 시험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근데 현재 모습, 현재 약간 띠에 있는 모습, 아직 공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의지에 충만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잘 줄여서 시험 바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뭐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서 뭐 어쨌든 딱 축약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암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암기할 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한번 이해했지만 그냥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자꾸 봐야 돼요. 반복해서. 이해한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습할 때 또 기본서 공부할 때 좀 표시를 하기를 원해. 나중에 볼 거, 안 볼 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GMB 방식인데 G는 딱 보고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2분 이내. 그럼 굿이하고. 그런 문제는 나오면 웬만큼 또 풀어. 몇 달 이내에 나오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굿. 그래서 굿굿 하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낭비야. 이 문제를 보는 건. 자, 항복 받아냈잖아. 지지 받아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보지 않고, 저거는 이제 미디움 또는 뭐 미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M은 풀긴 풀었는데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그럼 그건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이건 좀 불안해. 약간 변형되면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중간이란 말이지. 그러면 M.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아마 M일 확률이 있고 MMGG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안 보는 거지 이건. 딱 이 순간이 되면 이제 안 보는 거야. 요거는 이제 배드야 배드. 봤는데 이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뭔 개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딱 느낌이 들면 이건 무조건 배드야. 그러면 이건 확실히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면 요거는 기본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표시해서 그 다음 봐도 또 배드고 뭐 이런 식으로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젠가는 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한두 번 보고 끝냈고 어떤 건 열 몇 번을 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도 그렇습니다. 이론도. 자, 그래서 예습을 해갖고 오고,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열흘랑 뭐하러 수업을 들어? 예습해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쫙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주 좋은 자세야. 이거. 제가 그 PPT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지. 즉, 뭐, 교재를 거의 안 보고 그냥 바로 여기서 풀 거란 말이지.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숫자가 좀 다소 복잡하니까 숫자 좀 불러주면서, 저도 뭐 이런 때리겠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풀어나간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문제를 정보를 찾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어떤 건 계산기로만 풀 거고 어떤 건 좀 적으면서 풀 거고 이걸 눈과 귀로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중에 2차도 그게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1차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내가 예습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걸 쫙 눈여겨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좀 질문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표시를 쫙
약간 마음에서 이건 이해했다, 이건 좀 아직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은 팔짱 끼고 알겠죠? 팔짱 끼고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최소로만 하자. 시간 투입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체크했던 거 위주로 한 번 더 딱 리마인드 하자. 너무 복습을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외우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아. 자, 예습 수업하면서 수업 시간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는 확인만 좀 하자. 일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딱 하면 객관식 딱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본서 최소 1회 되고 객관식 최소 2, 3회도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가 관리에 자신감이 쫙 생겨 있을 거야. 안 생기면 어떡하지? 더 해야지. 뭘 어떻게 해? 생길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쫙 올라가 있다는 걸 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년에 동철하면 노려볼 만하구나.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끌어올려놔야 돼. 원가뿐만 아니라 재무에게도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 세법마저도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해. 요 세 과목은 1차 공통 과목은. 그래서 1차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2차 공부 스타트 라인에 딱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경조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1차 합격생들이 2차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뒤에서 어슬어슬 몸 풀고 있는 단계야. 이거 어제도 못했어. 통째가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딱 1차 공부할 때 딱 이 안에 쓸 수 있어야 돼. 아주 그 유해생들은 이미 좀 앞에 가고 있단 말이지. 아주 이 엉덩이를 보면서 막 쫓아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이 쭉 되도록. 그래서 객관식 수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통찰을 위해서라면. 객관식 때 실력을 쫙 끌어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출제 경향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목차는 됐고, 목차 다음에 그 펼쳐보시면, 문제 분석표 나와 있죠? 근데 어차피 이거 의미 없어요. 다 풀 거니까. 자,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502문제예요. 근데 연습 문제 풀 거예요. 445문제를 풀겠죠? 여기다 심화 문제 한두 문제 더 터치하면 약 450문제 정도 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500문제 가까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교재도 500제잖아. 그냥 한 500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이거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만 소화하면 1차는 어떻게 나오든지 충분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2차도 약간 언급드리면 2차가 두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는 약간 2차형 문제예요. 약간 큰 문제. 어느 하나의 단일 주제를 다루는 좀 큰 문제고 요즘 스타일이 그래요. 한 문제는 물음이 5개가 있는데 물음마다 다 다른 걸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 객관식 교재에 있는 심화 문제 스타일. 물음이 다 그냥 객관식 문제야 다. 좀 어려운 객관식 문제. 추정해야 되고 막 동일한 기본 자료를 통해서 물음에서 약간 좀 추가 자료 주면서 자료 약간 변형하면서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객관식을 잘하면 나중에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객관식을 잘하면 최근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다. 세무사 2차가 내년에도 아마 그럴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차, 2차 공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잘하는 게 2차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약간 부담되니까 심화 문제까지는 터치 안 해도 되겠어요. 여유가 되는 사람은 즉 3차생도 있을 수 있잖아. 그분들은 심화 문제를 혼자 자습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냥 연습 문제만 소화해도 충분하다. 자, 그리고 문제가 그 풀이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해독 때는 되게 좀 스피드가 될 거다. 풀이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중복되는 문제가 하나만 실어놨어. 그래서 그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더하면 600문제가 좀 넘어요, 실은. 회계사 세무사만 더하면. 근데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약 500문제 수록되어 있죠? 약 100문제 이상이 빠져 있는 거잖아. 그게 중복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 중복 문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아직 넘기지 마시고 개간. 자,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하면 딱 눈을 감았을 때 이 과목 체계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이게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자, 이게 바로 숲이라는 거지. 그래서 숲을 그릴 수 있어야지 그 안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자, 이 나무가 어디에 위치한지를 정확히 인지해야지 문제 푸는데 바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숲과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숲과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원가 관리액의 개간을 알아둬야 돼요. 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가 관리액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적을 필요 없다는 거지. 자, 크게 원가액과 관리액의 파트로 구별한다. 좀 부족할 것 같다. 오른쪽 좀 확장. 그래서 크게 원가액과 관리액가 있는데, 그래서 원가 관리액이죠. 원가액에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액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관리액에는 자, 여기서 계산된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액이야. 그래서 내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액이에요. 그래서 원가액에서 관리액으로 뭔가 토수가 되겠지 나중에. 아직 나오면 안 돼. 자, 그러면 원가액과 관리액의 이 공통된 주제와 관련해서 1장과 2장에서 우리 이제 기초를 배울 거예요. 기초. 이게 이제 원가 관리액의 기초예요. 그래서 원가의 어떤 분류 정의를 배우고 뭐 제조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품 원가 계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인 원가 배분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딱 닦고 나서 3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이제 원가액의 파트고, 10장부터 자 19장이 관리액의 파트인데, 자, 원가액에는 총 36가지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 액이에요. 36개. 벌써 공부하기 싫죠? 뭐 1번부터 36번까지 넘버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자, 4가지 범주로 구별해서 각각 범주별로 2가지, 3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더라. 근데 이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 적용되더라. 다 곱하면 36가지, 36가지 방법이 나오죠? 36가지. 아마 여러분들 그 부모님 세대에서 예전에 그 홍콩 영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을 때, 그 홍콩 무협 영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었어요. 제가 아주 아기 때, 그 뭐 추석 때 그거 보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였어. 아주 우리 그 삼촌이 이렇게 손잡고 와서 그 영화 보여주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영화 보는 그 맛이 진짜 죽여줬는데, 그 중에 그 소림 36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6방이 뭐냐면 도망간다는 뜻이야. 약간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 36가지 보면 항상 머릿속에 이 소림 36방이 떠올라시나? 왜냐면 이게 도망가고 싶잖아. 36개는 배워야 돼 하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36가지를 나열식으로 배우면 진짜 공부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토탈에서 이거 다 더하면 한 10가지 되죠. 한 10가지 배우는 거야, 10가지. 그래서 요 4가지 이제 범주를 쪼개보면,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즉,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가 배분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가 배분을 대충 할 거냐, 좀 정교하게 할 거냐. 자, 원가 배분에, 자, 조업도만 해가지고 대충 하자. 그러면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전통적.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좀 정교하게, 자, 다양한 원가 등을 있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자, 소량 주문 생산의 형태 기업은 개별적으로 집계하는 게 더 좋은 거고, 대량 연속해서 생산하는 동종의 제품을 그런 형태 기업은 그냥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집계하는 게 더 바람직해. 그래서 개별적으로 집계한다, 개별 원가 계산. 종합적으로 집계한다, 종합 원가 계산. 뭐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하던 기업들이 종합 원가 계산만 해갖고는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원가인 결합원가를 배분해야지만 원가 계산이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적용하는 기업은 결합원가 배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바로 이게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주제로서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지, 이건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본 강의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참고 들어야 돼, 알겠죠? 왜냐면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1장부터 다시 쫙 공부하고, 자꾸 이걸 떠올리면서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심으면서, 그러니까 참고 들어야 돼. 이거 제치면 뭐 이게 힘들 거야 아마.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자, 실제 발생 원가로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 실제 원가 계산. 아니야, 이건 너무 제품 원가에서 지연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뭔가 정해놓은 요소로 측정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상원가 계산.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다음에 1차에서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상원가 계산은.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품원가를 어떤 원가 요소로 제품원가를 구성할래? 제품원가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래? 제조원가 전부가 제품원가야. 전부원가 계산. 아니야. 변동원가 성격의 제조원가만 제품원가야. 바로 변동 제조원가만. 변동원가 계산. 아니야.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야. 초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다 결합 적용돼.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총 36가지 방법이 존재하더라.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이 결합관계 별로 안 중요해. 1차는 따로따로 좀 물어봐. 이 결합에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별로 안 나와, 이거. 나오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고, 2차는 나중에 이게 중요해요. 2차는 8장에서 주로 이거 결합을 다룰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우리 그 교재의 장하고 위치화 해봅시다. 자, 1장, 2장에서 기초를 배운 다음에 3장에서 개별원가 계산, 4장에서 종합원가 계산, 5장에서 결합원가 계산.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즉 3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이니까 이제 그 다음 걸 배우죠. 6장에서 정상원가 계산, 7장에서 표준원가 계산. 그리고 3장부터 자 7장까지는 다 전부원가 계산 방식이었어. 근데 이제 전부원가 계산도 한 번 더 배우고 8장에서 변동과 초변동가 계산을 동시에 더 추가해서 배워요. 자, 그리고 3장부터 자 8장까지가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배우는 거고,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이제 최초로 이제 등장시켜서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쫙 가닥을 잡으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2차는 무조건 이 결합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오면. 자, 이렇게 해서 총 36가지 원가 계산 방법들을 주구장창 배워나가는 거다. 그리고 원가 파트는 딱 답이 그냥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해석이 별로 어렵지도 않아. 이건 좀만 연습하면. 1차건 2차건 원가 쪽은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점수를 얻자. 이제 관리계로 넘어갈게요. 자, 관리계는 크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기업 내부 관리는 3가지로 주제를 구별해서 배울 거다. 3가지로. 자, 첫 번째가 자, 계획 세우고 기업 내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요 실행 결과가 잘 이루어졌는가, 계획을 잘 달성했는가를 평가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행과 평가를 합쳐서 우리가 통제라 그래. 그래서 계획과 통제. 자, 이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플랜 도 C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플랜, 계획을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평가를 한다. 플랜 도 C다. 이렇게 3가지로 배운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계획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근데 여기 원가계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제품 원가, 과거잖아, 과거. 자, 여기에서 계산대로 원가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대로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하여, 자, 미래 원가 예측치를 가지고 관리에게 이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징검다리로 원가에게에서 관리에게로 넘어갈 때, 자, 원가 추정,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거야. 미래 원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원가 추정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10장에서 원가 추정을 배운 다음에 자, 관리회계 주제로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가 추정은 관리회계 쪽에서 배우지만 그냥 양다리 걸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계획과 통제는, 자, 우리가 계획은 딱 2개로 쪼개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계획이 CVP 분석이야. 자,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CVP 분석이야. 단기 이익 계획 수립, 이거에 이용하고자 미리 딱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가 CVP 분석. 그래서 CVP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계획 수립이고, 동시에 전통적인 관리의 기초로 여기서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 걸 우리가 종합예산이라고 그러죠. 종합예산,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종합예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2장에 걸쳐서. 그래서 11장, 12장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는 별다른 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해서. C,
C의 가장 중요한 건 성과평가야. 성과평가는 자, 책임회계 제도화에서의 성과평가를 우선 배울까요? 그래서 이걸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고 한다. 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13장에서 전통적인 성과평가를 배워나갈 거다. 자, 세무사 시험에서 이게 중요하다. 프렌도스가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온다. 1차건, 2차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걸 다룰 거다. 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계획과 통제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에요. 자, 대안을 잘 선택해줘야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배우는데 의사결정은 그쪽 보이죠? 생각해보니까 이쪽에서 보이나요? 자, 의사결정은 자, 확실성의 의사결정과 자, 의사결정할 때 이용하는 변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할 때 어떤 변수값을 일부 확실히 몰라요. 대신에 확률을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쪼갤 수 있고, 이 확실성의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의 전체 효력기간이 1년 이하에 다 끝나는 단기 의사결정과 1년의 초과해서 영향을 미치는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수 있어. 단기와 장기.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이 순서대로 배울까요? 14장에서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하여 자, 확실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배우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장기 의사결정을 배울 건데, 이 장기 의사결정을 이론에서 뭐라 하냐면 자본예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 전통적으로 그런 관용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자본예산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그래서 요거 대부분 요까지는 열심히 하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안 해.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도 2차에서 여기에서 나왔고, EVSI 세무사 2차에서 나왔고, EVSI에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2차에서 이 자본예산에서 공부해야지 될 걸 알아야지만이, 자본예산에서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도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처럼 너무 무시되면 안 되는 상황. 1차도 마찬가지. 1차도. 자,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 이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에 결합된, 자, 즉 단기 의사결정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관점도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 바로 대체가격결정. 분권화된 사업부 간에 내부 대체 거래가 있었을 때 대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각 사업부 관점에서 대체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자,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7장에서 다루도록 하자. 자, 요까지가 전통적인 관리회계예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공부했으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25년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즉 1990년대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거지. 근데 이제 2000년 한 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른쪽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게 최신 관리회계. 바로 최신 관리회계는 전략을 염두에 둔 관리회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관리회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관리회계를 배울 거야. 네, 요거는 예전에 2015년까지는 되게 좀 회계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회계사 시험에서 좀 주춤해요. 세무사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나오긴 해. 근데 많이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나중에 1, 2차 공부할 때 좀 추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요 주제가 있어. 주요 주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해두면 될 수도 있어, 이거. 자,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배울 거다. 전략적 관점에서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울 거다. 이게 배워야 되는 기법이 8개나 된다. 이 8개 중에 2개가 매우 중요하다.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8개를 배울 거다. 자, 18장에서. 자, 소수형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이다. 양은 많지만 핵심 위주로 공부하면 많이 좀 추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양이 적은 전략적 성과평가와 보상. 자, 세무사 시험에서는 보상 그냥 날려버립시다. 안 해도 돼, 보상은. 전략적 성과평가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전략적 성과평가는 한 개. 바로 무슨 성과표? 균형, 나와야지, 이 정도는. 균형 성과표. 그래서 2차보다는 1차 위주 소수형 대비.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어요. 19장. 우리 원가원리회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구조가. 원가회계에서 총 4개 범주로 쪼개서 원가 계산 방법들, 이렇게 가지수는 10개인데 이것들이 결합 적용돼서 36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추정을 통해서 미래 원가를 이제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부 관리회계에 이용한다는 거죠. 어떤 관리에 이용하냐면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에. 일단 이게 중요한 주제야. 그 다음에 전략적 관리회계. 전략적 관리회계 핵심 주제는 원가 절감이요. 여기는 단연코 원가 절감이요. 원가 절감. 원가 절감 기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계획과 통제 배울 거고 다 배운다는 거지. 자, 중요도 표시. 원가 얘기는 중요도 표시할 거 없어. 다 골고루 나오니까 한 문제씩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개별 원가 계산만 좀 안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에게는 좀 표시해보면 이 CV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책임회계 성과평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14장 단기의사결정 매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3장, 이렇게 3장 꼽을 수 있어요.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나오지만. 자, 요까지 해서, 자, 개간 도식적 이해. 자, 우리가 현재 뭐 한 거죠?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우리가 뭐 한 거야? 숲을 그린 거잖아, 숲을. 우리 머릿속에, 자, 저랑 같이 생각해 봅시다. 뇌를 딱 떠올리세요, 일단. 네. 일단 2등분 하세요. 좀 끔찍하지만, 뇌를 2등분해. 위에는 원가액을 위치하고, 아래는 관리액을 위치하고, 원가액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2가지, 3가지, 3가지 방법들을 배워나간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2차 때는 결합하는 걸 배워야 된다. 1차는 그냥 배우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위치해놓고, 그다음에 원가 추정이라는 걸 딱 그 징검다리로 딱 등장하고, 그다음에 관리회계를 딱 3개로 또 쪼갠다. 이렇게 뇌를 쪼갠다.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회계. 계획과 통제는 아주 쉬워. 플랜도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플랜도시. 2는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워. 플랜과 C를 배워. C는 평가한다는 거야. 성과평가. 의사결정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쪼개서 배운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전략적 원가관리기법 한 8개 배워나간다. 자, 이게 다야. 이게 시험에서 필요한다. 그래서 일단 이 위치가 좀 되어 있어야지 공부할 때, 이게 좀 휘발성이 좀 덜해. 그럴 거 아니야. 위치가 딱 되어 있어. 저는 제가 재무회계 공부하건 세법을 공부하건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재정학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선택법이 됐건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것 같아. 어느 정도 쫙 그 개관을 위치화시켜서 이 휘발성을 좀 줄이는 가운데 나중에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같아. 나중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시험 보기 한 최소 한 달 전까지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암기. 원가 원래기는. 암기할 것 같으면 그냥 표시만 하고 나중에 암기하자라고 표시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가 원래기 공부 망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오히려 이게 암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차까지 생각하면 망치는 거야. 그게. 암기를 해버리면 딱 사고가 딱 경직돼가지고 이게 열리지가 않아. 원가 관리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이해하려고 예를 써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사고를 자꾸 키워놓고, 자, 계속 그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달 남겨놓고까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외워야지. 그때는 이제 닥치고 외워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왜, 알겠죠? 닥치고 외워나가는 방식이 필요해. 나중에.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2차도 그게 잘 볼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좀 길었는데, 수업 좀 하다가, 수업 한 3번 정도 쉴 거예요.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킬 겁니다. 웬만하면 3번 정도 쉴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끝낼 거예요. 이론은 그냥 교재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낼 거다. 그 다음에 2로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소화하면 되겠어요. 1차는 여기 있는 것만 소화하면 끝. 제가 다 요약이 났으니까 서브노트 만들어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보세요. 자, 잠깐만 이론 정리 한번 해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 1장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진다. 원가의 분류를 통해서 원가의 다양한 정의를 배울 거다. 이게 중요하겠지.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 제조 원가의 흐름, 바로 제조 원가의 흐름인 제품 원가 계산 저위차에 대해서 배울 거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1차는. 당연히 2번째. 물론 원가의 분류는 다 중요해, 그냥. 왜냐면 용어 정의를 배우는 거니까.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실제 계산형 문제는 이
제품 원가 계산 저희 차에서 나온다. 그래서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한 문제씩.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원가의 분류, 총 4개의 원가의 분류를 배울 거예요. 자, 공통된 거죠. 원가액의 관리액이 다 공통된 주제. 자, 가장 중요한 분류가 뭘까요? 원가액의 관리액이 다 합쳐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야, 무조건. 여러분들은 원가 관리액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변동원가, 고정원가 분류야. 나머지 거 아니고 무조건 변동원가, 고정원가. 자, 변동원가는 뭐가 일정한 원가죠? 단가가 일정한 원가니까 변동원가는 무조건 단가를 찾아서 뭔가를 해결을 하시고, 고정원가는 뭐가 일정한 원가야? 총액이 일정하니까 총액이 고정원가는 특별하게 바뀐다는 말이 없으면 안 바뀌는 거야. 알겠죠? 총액이 안 바뀌는 원가니까 총액을 찾아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사고고,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준변동원가도 시험 문제 나와. 준변동원가는 예를 들어 제조간접원가, 전체 제조간접원가는 변동원가도 있고 고정원가도 들어있죠.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원가를 뭐라 그러죠? 준변동원가라 그러지. 그래서 그 그림 봐보면 고정원가도 있고 위에 변동원가도 존재하죠. 그래서 준변동원가 문제가 나오면 1차에서 나오는데, 자, 준변동원가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조업도에 따라서 어떤 원가가, 자,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주 증가하는 요소도 있더라 이거지. 이거는, 자, 변동원가는 베리어블 코스트에서 VC라고 제가 약어를 쓸 거예요. 고정원가는 픽스드 코스트에서 FC라고 약어를 쓸 거고, 두 개의 요소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일정한 원가죠? 총액이. 그러니까 요 절편값을 찾아야 돼. 요 총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일정한 원가죠? 단가가. 그러니까 요 단위당 원가, 단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1차 문제 풀 때, 자, 요걸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정확히 안 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고저점법으로 이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해야 될 수도 있어. 자, 고저점법은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준변동원가를 변동원가 단가와 고정원가 총액으로 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한다. 예, 준변동원가라는 원가 행태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 적어놨죠? 고저점법 적용이라 적어놨죠?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 가지고 풀 거니까.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도 있을 수 있는데, 준고정원가는 원가 관리액에서 시험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에서. 여러분들 한 군데에서 다 배웠어.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CVP 분석에서. 바로, 자, 비선형 함수하의 CVP 분석, 확장된 CVP 분석 중. 그 중에 고정원가 총액이 관련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바로 이게 준고정원가야. 자,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한 고정원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고정원가는 실은 다 이렇게 준고정원가, 계단원가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시험 문제 범위가 하나의 이 관련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준고정원가 형태이지만 시험 문제는 그냥 고정원가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비선형 함수의 CVP 분석은 이 전체 관련 범위에 관한 정보를 줘버리니까 이 준고정원가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시험 문제는 원래는 이런 형태지만 그냥 이 범위 하에서 국한해서 시험 문제를 준다라는 거죠. 고정원가로 준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1차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종이 외우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변동원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을 할까? 이런 거 외워서 뭐게? 전혀 필요 없어. 알겠죠? 1차건 2차건. 그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징이 중요한 거야. 변동원가는 단가, 고정원가는 총액. 준변동원가는 경우에 따라 고저점법을 가지고 단가와 총액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 준고정원가는 딱 한 군데에서 등장하지만 대부분 원래는 준고정원가 형태지만 고정원가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의 사고력이 좀 필요해 보여. 자, 끝. 그 다음에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 알아두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냐? 여러 원가 대상에 공통으로 관련돼서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냐? 관련성은 있지만. 이런 구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 정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접 원가의 동의어 두 개를 더 알아두자. 직접 원가는 separable cost라고 하니까 다이렉트 코스트라고도 하지만 개별 원가라고도 어떤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추적 가능 원가.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추적 가능 원가 다 동의어다. 자, 관리회계 쪽에서는 추적 가능 원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원가 회계 계산 쪽에서는 직접 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근데 이제까지 개별원가란 말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세 가지가 동의하다. 그 다음에 간접원가는 이제 공통원가죠. 그래서 간접원가는 common cost, 영어로. 그래서 공통원가라고 돼. 관리에게는 이 말을 많이 써. 공통원가라는 말을 많이 써. 우리 원가 계산 쪽은 간접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추적 불능원가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동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해보면,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는 원가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원가 대상이 제품일 때와 원가 대상이 부문일 때 직접 원가 간접 원가는 달라지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자 제조 부문 A와 B가 있고 뭐 보조 부문 X와 Y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자, 각 부문에 어떤 공구가 있을 거 아니야. 공구. 기계의 공구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기계의 공구가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발생할 거 아니야. 뭐 각 부문에서 발생한 기계의 공구의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이 원가 대상이라면 이거는 간접 원가면 직접 원가야. 직접 원가잖아. 그래서 개별 원가 또는 추적 가능 원가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입장에서는 이 각 부문의 공구 기계 감가상각비는 무슨 원가죠? 여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간접 원가가 되겠지. 그래서 원가 대상이 제품일 때는 각 부문의 기계와 공구가 간접 원가 성격이 되겠지만 뭐 갑을 제품을 만든다. 여기서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자, 이 각 부문의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의 입장에서는 간접 원가잖아. 추적이 어려운 원가잖아. 근데 각 부문 입장에서는 그 부문의 감가상각비는 또 직접 원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이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 말은 뭐 시험 문제에서 그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나올 때는 원가 대상이 뭐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용어를 썼을까요? 최종 제품 알겠죠? 아무런 말 없으면 최종 제품 관점에서 용어를 쓰는 거야. 최종 제품 관점에서. 만약에 최종 제품이 아니라 뭐 부문이 원가 대상일 때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 부문이라고 알려줘야 돼. 원가 대상을. 아무런 말 없이 뭐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런 구분은 최종 제품이 원가 대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용어를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거는 원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구나. 이걸 명확히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원래 기업의 활동은 영업 활동만 있어야 아니면 투자 재무 활동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금 우리표에서 배웠잖아. 영업, 투자, 재무 활동 다 구분하잖아. 근데 우리 원가 관리에게는 투자, 재무 활동 관심 있을까 없을까? 특히 재무 활동은 아예 관심 없고 투자 활동은 저기 뭐 자본예산이라든가 또는 종합예산의 현금예산 그런 쪽에서만 살짝 나타날 수 있고 거의 안 나타나. 우리 원가 관리에게는 철저하게 영업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과목이야. 영업 활동.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도 영업 활동의 기능을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영업 활동을 제조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면 주된 기능이 뭐죠?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겠지. 이게 제조 기능이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영업 활동의 제조 기능 외의 활동이 있겠죠? 바로 판매 활동이 있고 관리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제조 기능이라고 말을 하겠지. 자, 그러면 투자와 재무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다. 뭐 이것도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할 때는 당연히 비제조 원가인 거지. 제조 원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비제조 원가라는 것은 제조 원가가 아니야 이런 의미니까. 제조 원가 위에의 나머지 모든 원가는 다 비제조 원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닐 비 제조 원가가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업활동만을 전제로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에 보면 제조원가는 자 제조원가 3요소 기억나죠? 직접 재료원가는 약어로 DM이라고 쓸까요? 다이렉트 머티리얼스. 직접 노무원가는 DL.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OH라고 쓸까요? 제조원가 3요소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비제조 원가는 제가 뭐라 적어놨어요? 교재에 보면 판매 관리비로 적어놨죠?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관련된 손실도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비용도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다 제조원가가 아니니까. 만약에 그것도 등장한다면 다 비제조원가인 거야.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표시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이자 비용. 뭐 이자 비용도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이거 영업 활동이다 아니면 재무 활동이다 이렇게 좀
아따아따 구별할 수 있는데 보통 영발동을 보지. 근데 이걸 제모활동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학자들은. 뭐 이저비용도 비제조원가인 거지. 간단히 말해서. 이유는 제조원가가 아니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비제조원가의 정의는 제조원가가 아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걸. 제조원가 위에 나머지 모든 원가는 다 비제조원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다시 왼쪽 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해서 사전에 좀 구분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명확하게 이게 제조 간접 원가야 아니면 판매 가립이야 뭐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구분을 안 주고 문제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공장 감독자 급여 뭐 이거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니까 제조 원가겠죠. 근데 공장 감독자 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접 노무원가로 보지 않아. 직접 노무원가는 공장 근로자 생산직 직원에 대한 급여만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제조 간접 원가란 말이지. 근데 본사 관리직 급여 또는 영업 사무원 급여는 자 본사는 뭐 하는 곳이죠? 관리하는 곳이죠. 영업은 판매하는 곳이고 이거는 비제조 원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직접 재료 원가냐 직접 노무 원가냐 좀 쉽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제조 간접 원가냐 판매 관리 비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원가니까 제조 원가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아니니까 제조 간접 원가 되겠죠? 응? 좀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그거는 관리하는 곳이니까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소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제조 간접 원가, 판매 관리비 구분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올해 1차 시험 문제야, 그게. 올해 2차 시험 문제. 이렇게 소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소팅의 키워드는 제조 공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제조 원가고, 자, 본사, 뭐 영업, 판매 이런 말이 등장하면 판매 관리비가 되겠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뭐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6페이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원가의 분류까지만 하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요 두 가지 그림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가 분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푸는 데만 너무 막 치중해서 이론 정리를 대충 한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방식. 저는 원가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아까 문제는 GG 이런 식으로 뭐 MGG 이렇게 해서 많이 안 풀어서 생각보다 뭐 GG 나오면 한국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안 풀었단 말이야. 1차가 2차가. 근데 이론은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해한 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무한 반복했다. 저는 그때 실은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원가 관리에. 그 당시는 마땅한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기본서가 없어가지고 내가 학원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거하고 내가 읽었던 책 참조해서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브노트를. 그래서 서브노트로 이론 정리하고 문제는 이제 별도로 풀었는데 서브노트를 몇 회독했냐 저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정답 알 수 없어. 몇 회독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대략 한 30회독 한 것 같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회독 이상 한 것 같아. 그 정도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공부했냐. 직전에는 문제 안 봤어 아예. 대부분 지지 쳐져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제 지지가 좀 안 나오는 것만 살짝 이렇게 확인하고 그 이론만 봤어 이론만. 왜냐면 이거 보면 다 떠오르잖아. 이 머릿속에 이 아까 그 뇌가 딱 반쪽 나가지고 이렇게 딱 구분돼 있잖아. 뭐 끔찍한가? 그러면 이걸 어쨌든 딱 그 집어넣는 게 있으니까 이게 연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그 서브노트를 1회독하고 갔는데 2차 보기 전날 서브노트 1회독 하는데 제 기억에 30분 걸렸던 것 같아. 원가 관리하기 1회독 하는데. 그 정도로 해야지 그 합격을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돼 있어야지. 근데 그게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 나중에 안 해놨으면 30분에 1회독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그냥 침 묻혀갖고 막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 넘기면 이래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공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세법은 이론이 중요하고 회계하고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잘못된 사고야. 문제는 이론을 알아야지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그래야지 응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풀긴 푸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야 돼. 이론 정리를 더 많이 해야 돼, 나중에는. 문제는 이제 연습이 좀 돼 있어서 지지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요 이론 정리하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명확히 알아두면 2차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그대로. 2차 연습서도 거의 비슷한데 2차에 필요한 이제 이론이 정리되어 있겠지. 여기 약간 달라졌지만 거의 똑같아, 이거랑. 자, 거기 봐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원가계산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가계산 준칙에서 자, 제조 원가의 3요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더라. 자, 첫 번째 방식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용어를 쓰더라. 경비란 말 앞에 제조란 말이 붙기도 해. 제조 경비 또는 그냥 줄여서 경비라고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주로 볼 방식이야. 실무에서 쓰는 방식이야. 근데 요거 이제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이걸 분류할 수 있죠. 자, 제품이 원가 대상이라고 할 때 제품 관점에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구별이 가능해. 자, 직접 재료 원가 DM, 간접 재료 원가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자,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뭐 윤활유 비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생산직 근로자 급여, 그다음에 공장 감독자 급여, 간접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쪼개져. 그다음에 이것도 직접 경비, 간접 경비가 있는데, 자, 직접 경비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에서 이거 몇 번 나왔을까? 딱 2번 나왔어. 세무사 시험에서만. 2차에서. 근데 그 뒤로는 안 나왔어. 나온 지 좀 됐어. 그래서 보통 이론에서 직접 경비는 그 애를 찾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없는 거로 본단 말이야.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있으면 이제 고려해 주면 되겠지. 있으면 이제 사요소가 되는 거죠. 사요소가. 이거 이제 X.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직접 재료 원가가 되고 직접 노무 원가가 되고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뭐가 되죠?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세 개 더하면 이게 OH. 그래서 OH의 정의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첫째 정의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위에의 제조 원가. OH 정의 1번. 2번의 정의는 간접 재료 원가 플러스 간접 노무 원가 플러스 간접 경비. 최근에 어렵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올해 회계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차에서. 어쨌든 이거 알아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1장에, 그다음에 지금 배우는 이런 불들은 이번 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거지. 특히 6장에서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정상원가 계산에서도. 자, 그럼 이제 한 걸만 더 나가보자. 또 시험에서 필요한 게, 자, 기본원가, 기초원가, 프라임 코스트와, 자, 컨버전 코스트라고 말하는 전환원가, 가공원가, 이 용어 많이 등장하죠. 자,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원가는 뭐라 하죠? 기본원가라 그래. 또는 기초원가라고도 하고. 자, 뭐죠? 이 두 개 합이죠. DM 플러스 DL을 우리가 프라임 코스트,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하여 전환원가, 또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하여 가공원가라고 말을 하는, 자, 요 두 가지는 바로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죠. 그래서 이걸 컨버전 코스트라고 하죠. 전환원가, 가공원가. 이거는 근데 거의 쓰는 용어가 빈도수가 비슷비슷해요. 전환원가라고 쓰기도 하고 가공원가라고도 쓰기도 해. 반반이야 거의. 예전에는 한 9대1로 가공원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전환원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이거는 약으로 쓸까요? 컨버전 코스트에서 CC라고 제가 쓸까요? 캠퍼스 커플? 그거 아니야. 그냥 CC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CC. 그냥 약으로 쓸까요? 약으로.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제조원가는 아니죠? 이 두 개를 더한 건 제조원가 아니죠? 뭐가 중복 적용되고 있어요? 직접 노무원가 2번 들어가니까 두 개 더해서 직접 노무원가를 한번 빼줘야지 제조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원가의 분류 종합 정리 봅시다. 자,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제 제조원가가 있고 비제조원가가 있는데, 제조원가는 방금 이론에서 주로 3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대부분 시험 문제 볼 때 이게 필요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3요소를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바꿔서 DM, DL, OH로 접근해줘야 돼. 이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DM, DL, OH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판관비죠. 영업활동과 전제하면 판관비를 말하는 거지, 비제조원가는. 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끝났고, 행태에 따른 분류를 추가할 거야. 이게 중요하니까. 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요 중에 얘는 특별하게 말 없으면 변동원가, 얘도 변동원가 특별하게 말 없으면, 얘는 혼합원가, 준변동원가, 얘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구별할 수 있죠.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수업 시간에 약어로 VOH라고 쓸 거다. Variable Overhead Cost, Fixed Overhead Cost, FOH라고 쓸 거다. 자, 그리고 얘도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변판과 고판으로 구별해요. 변동 판관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로. 자, 그러면 좀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두 개 더하면 아까 뭐라 했죠? 가공원가라 했지. 전환원가. 전환원가도 이 두 개는 어떤 성격이에요? 변동원가 성격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두 개를 더하면 변동전환원가, 변동가공원가라고 해서 초변동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조정할 때 요 용어가 등장할 거야. 8장에서. 그래서 변동 교재 한글 가공원가, 변동전환원가. 자, 베리어블 컨버전 코스트 VCC. 약으로 VCC를 썼거든.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어. 뭐 어떤 시험 문제는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고정가공원가라고 지칭해서 나온 적도 있어. 가공원가 중에 이게 고정원가죠. 그래서 이건 픽스트 컨버전 코스트에서 고정가공원가라고 용어가 바뀔 수도 있어. 자, 갑자기 용어만 둔갑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데 실체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나왔던 표현. 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거죠. 이 세 개를 더하면 제조원가 중에 뭐죠 이게? 변동원가 성격이잖아. 그래서 자, 변동제조원가라고 하죠. 자, 변동원가 계산 정의에서 등장하죠.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을 제품원가로 보는 원가 계산 방법이잖아. 그러면 자, 얘는 뭐라고 할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고정제조원가라고도 해. 고정제조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 고정제조원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네. 자, 지우고 갈게요. 이거.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약간 천의 얼굴을 갖는다. 고정가공원가, 고정제조원가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원가 분류. 시험 문제 볼 때. 이거밖에 없어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변동원가는 뭐와 뭐예요?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 합의 변동원가지. 이게 VC지. 고정원가는 고정제조원가와 고정 판매관리비 합의 되겠고. 그래서 가장 최종 결론이 이거야. 원가관리액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는 요거야. 요거. 관리액에는 단연코 이거고 원가액에는 이 제조원가냐 비제조원가냐 이 구분도 중요하고 원가액이 좀 더 다양한 분류가 필요해. 관리액에는 그냥 변동원가 고정원가의 대부분.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이 분류가 중요해. 자, 요까지를 명확히 알아둬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하나만 하고. 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마지막이 이제 원가 분류죠. 자, 원가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 처리하는 원가를 뭐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 기간원가, 기간비용. 둘 다 쓰는 용어야. 원가와 비용은 그냥 약간 혼용했었어. 자, 이거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냥 비용 처리하는 원가. 판관비를 예로 들 수 있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뭐 이거의 반대는 뭘까?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재고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그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원가라는 계정과목을 통해서 비용하는 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원가를 뭐라고 하죠? 바로 제품원가.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은 바로 이 제품원가의 원가를 알고자 하는 거야. 제품원가의 원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제품원가로 구성할래? 그 구성한 걸 어떻게 측정할래? 이런 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야. 제품원가의 정의가 중요해. 자, 이 제품원가냐 기간원가냐 이 분류가 중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 8장에서 등장하죠. 자, 전부원가 계산은 뭔만 제품원가로 봐요? 뭔만이 아니라 뭐를 제품원가로 봐요? 제조원가를. 제조원가 전부를 이 제조원가 전부를 제품원가로 보는 거죠. 자, 비제조원가는 기간원가로 보는 거고 이게 전부원가 계산 제도야.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이 중에서 뭔만 제품원가로 보는 거야? 변동 제조원가만. 당연히 얘는 항상 판관비를 기간원가에 어떤 원가 계산이 이거. 제조원가 중에서 얘만 제품원가로 봐. 그럼 뭐를 제품원가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고정 제조원가를.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조원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제조원가이지만 제조원가냐 제품원가냐 이거는 서로 다른 분류예요. 제조원가냐 비제조원가냐는 기능에 따른 분류고 제품원가냐 기간원가냐 이거는 자산의 여부에 따른 분류니까 서로 따로 노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원가이지만 기간원가로 보겠다는 거야. 자, 초변동원가 계산은 뭔만 제품원가로 보죠? 얘만. 가공원가는 다 뭐로 봐버려? 다 기간원가로. 판관비도 다 기간원가. 그래서 초변동에서는 이걸 다 모아서 운영비용이라 하죠. 운영원가, 운영비용이라 해서 다 기간원가로 처리해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8장에서 중요해요. 일단 7장까지는 전부원가 계산 제도화에서 공부한다.
자, 1교시는 끝. 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갑시다.